예, 안녕하세요. 예, 이렇게 많은 학생들을 만나니까 참 반갑습니다. 우선 이 귀한 아주 강좌에 초대를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지금 소개해 주신 대로 저는 듀폰이라는 회사에서 한 25년을 근무를 했습니다. 제가 88년에 이 회사에 부장으로 들어갔어요. 우리나라 기업에 있다가. 그때 듀폰이, 여러분 그 포춘 500대 기업이라고 아시죠? 그죠? 전 세계에서 가장 큰 회사를 500개 뽑은 회사인데 그 당시 듀폰이 10번째였어요. 그래서 저도 모르고 들어갔다가 제가 사람들한테 내가 모르고 들어갔는데 무지하게 큰 회사 들어갔다고. 우리나라 사람들은 우선 큰 회사 들어가면 좋아하잖아요. 그죠? 그래서 삼성보다 훨씬 큰 회사 들어갔다고 이렇게 자랑도 한 적이 있었는데 저는 그 회사에서 22년을 이 아시아태평양 지역 업무를 맡았습니다. 참 운이 좀 좋았었는데 아시아태평양 지역 하면은 한국, 일본, 중국 그리고 저 밑으로는 호주하고 뉴질랜드 그리고 서쪽으로는 인도하고 파키스탄까지 그 사이에 있는 나라 전체에 인재개발 업무하고 인사 업무를 맡았습니다. 아마 22년 동안 이렇게 맡았던 사람은 별로 듀폰에서도 얼마 안 된 것 같아요. 얼마 없는 것 같아요. 그리고 그 경험을 살려서 우리나라 인재들을 좀 더 글로벌화 시켜야 되겠다라는 사명감을 갖고 이 글로벌 인재 경영원이라는 것을 만들어서 교육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자, 거기까지만 말씀드리고 이 듀폰이라는 회사는 참 재밌는 회사입니다. 210년이 넘은 회사고요. 212년 정도 된 회사네요. 그렇게 오랫동안 유지한 것 자체도 참 대단한데요. 이 회사가 처음에 화약으로 시작했어요. 화약으로 시작하다 보니까 뭐가 문제겠어요? 안전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한때 초창기에 안전사고가 나서 폭발사고로 완전히 회사가 다 날아갈 뻔했던 그런 사고까지 있어서 그 이후에 안전을 얼마나 강조를 하는지 저는 이 회사 25년 다니면서 가장 좋은 걸 배우고 나왔다고 생각하는 것은 안전에 관한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께 요새 정말 안타까운 사고가 났지만은 우리는 자칫하면은 그 가장 중요한 사람 생명을 보호해야 할 안전에 대해서 잘 생각을 안 하는 경우가 있어요. 듀폰에서는 모든 회의를 할 때, 모든 회의입니다. 심지어 전화 회의를 할 때라도 맨 처음에는 안전에 관한 얘기를 시작을 합니다. 그만큼 훈련을 시켜요. 그래서 통계에 의하면은 다른 화학계통 회사보다 40배는 더 안전하고 그리고 공장에서 일하는 게 공장 바깥에 있는 것보다 훨씬 안전하다는 통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께 오늘 시작하면서 제가 듀폰에서 했던 대로 한번 안전에 관한 얘기부터 시작하겠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저는 이 아시아 지역을 22년 동안 돌아다니면서 정말 여러 가지 경험을 겪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지진이에요. 여러분들도 우리나라에는 지진이 없어요. 그래서 지진에 관한 어떻게 대비해야 되는지 잘 몰라요. 저는 그 지진을 대만에서 심각하게 겪어보고 동경에서도 겪어보고 그랬습니다. 여행을 다니다 보면 여러분들도 그럴 수 있어요. 자, 지진 나면은 뭘 해야 되죠? 여러분이 호텔에 들어있는데 지진이 났다. 어떻게 해야 돼요? 그래요. 맞아요. 예. 우선 중요한 거는 머리를 보호하고 몸을 보호할 수 있는 책상 같은 데 밑으로 들어가야 돼요. 빨리. 근데 그 전에 해야 될 게 하나 있어요. 그 전에. 왜냐하면 지진은 이 미진부터 시작해서 그 다음에 진짜 큰 진동이 오는데 일본 사람들한테 배운 건데 문을 먼저 열으라고 그래요. 문을. 왜냐하면 도피할 수 있게. 그래서 이제 재밌는 거는 지금 좋은 얘기 해주셨는데 일단 책상 밑으로 가서 잡아야 돼요. 흔들리지 않게. 두 번째, 빨리 문을 열어놔야 돼요. 그래야 잘못하면 문이 찌그러져서 문을 못 열 수가 있어요. 그런데 밑에서
화재가 났다 그러면 큰일이죠. 그죠? 그래서 문도 열어놓고 그 다음에 먼저 대피를 하라고 그래요. 만약에 길거리에서 지진이 났다. 어떻게 해야 돼요? 길거리에서 났을 때는 건물로 들어가라고 그래요. 건물로. 왜냐하면 워낙 예상치 않게 뭐가 떨어질 수 있기 때문에 건물로, 좀 튼튼한 건물로 들어가세요. 근데 튼튼한 건물로 들어가라고 그래요. 그리고 야외에서 지진이 났다. 그러면은 역시 머리를 빨리 보호할 수 있게 뭐 가지고 있는 가방이나 뭘로 머리부터 보호하면서 빨리 대피할 수 있는 대로 대피해라.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은 우리는 안전에 대해서 너무 무관심합니다. 여러분들 앞으로 평균 수명이 100세 이상이 될 거예요. 사고만 나지 않으면. 절대로 안전에 대해서 철저하게 대비하는 훈련을 좀 해주시기 바라요. 자, 오늘은 여러분들하고 같이 얘기하고 싶은 거는 앞으로 미래에는 어떤 능력이 필요할까? 그리고 글로벌에 대해서 그 글로벌은 어떤 기회를 줄까? 이런 것을 한번 같이 생각을 해보려고 합니다. 저는 지금이 우리 단군 이래 우리나라에서 가장 잘 사는 시대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6.25 전쟁통에 태어나가지고 지금까지 정말 못 살던 시대부터 우리가 열심히 일해서 경제 부흥을 해가지고 여기까지 올라온 것을 다 겪으면서 보아왔습니다. 그런데 경제적으로는 이제 우리가 말하자면은 선진국 대열에 들어갔어요. 세계 14위, 15위 경제권이니까. 그리고 반기문 사무총장 같은 분도 우리나라 출신이고 대단한 거죠. 그런데 이제 문제는 여러분들이 사회에 나가서 활동할, 그럼 앞으로는 과연 이렇게 계속 경제가 성장할 수 있을까? 그리고 경제 이외에 무엇을 해야만 우리가 진정한 선진국이 될까? 이런 것을 한번 좀 고민해 볼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 경제가 앞으로 더 성장하려면은 이제 우리나라 내수만으로는 부족해요. 이제는 나가서 돈을 더 벌어와야 돼요. 물론 지금까지도 그랬지만은. 그래서 이제 글로벌에 관한 이야기를 같이 해보려고 합니다. 과연 우리가 앞으로 계속 성장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 같은 주제입니다. 앞으로 필요한 인재, 기업에서 필요한 인재, 거기에 관해서 잡코리아라는 데서 이렇게 조사를 해서 리스트를 만들었는데 저 조사에 나온 데 대해서 저도 동감을 합니다. 그래서 제가 나름대로 정리를 다시 하면은 앞으로 정말 필요한 인재는 이 네 가지를 갖춰야 된다고 저는 요약을 해봤습니다. 첫 번째는 저 서베이에 나와 있는 것처럼 글로벌입니다. 이 글로벌은 많은 기업들이, 특히 기업들이 정말 애타게 인재를 구하려고 하는 것이 글로벌 인재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글로벌로 준비를 하면은 훨씬 성공할 가능성이 더 높을 겁니다. 그리고 그 다음으로 드는 것이 보통 창의성인데 왜 창의성이 이렇게 강조가 되냐? 지금은 워낙 변화가 빠릅니다. 이 변화가 빠르기 때문에 기존의 방식으로는 기업이나 어떤 조직이나 제대로 대응을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새로운 아이디어, 새로운 방법, 새로운 어프로치 이런 것이 필요해서 이 창의성을 강조하는 겁니다. 특히 기업에서는 이것을 굉장히 강조합니다. 지금까지는 우리가 제조 위주로 했어요. 제조를 잘하는 데는 모든 것이 일사불란하고 그리고 빨리빨리 하면 됐어요. 그런데 제조만으로 우리가 더 성장하는 데는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창의성을 굉장히 강조를 해요. 그리고 세 번째는 제가 인사를 오래 하면서 느끼는 것 중에 하나가 결국은 리더십이다.
결국은 인재를 선발하는데 가장 중요한 요소 중에 하나가 리더십이더라. 그리고 마지막에 성공하는 사람들이 뭘 가진 사람이냐? 리더십 가진 사람이더라. 근데 여기서는 이제 여러 가지를 저는 리더십으로 봤습니다. 여기서 나오는 뭐 도전의식, 조직력, 그 다음에 열정, 뭐 인간미 이런 것을 저는 리더십으로 뭉뚱그린 거고요. 그리고 여기는 안 나와 있지만은 제가 강조하고 싶은 거는 이제 학습 능력입니다. 굉장히 중요해요. 학습 능력이. 자, 그런데 이 글로벌 창의력, 리더십이 굉장히 앞으로 중요한데 안타깝게도 학교에서는 잘 안 가르쳐 주는 거예요. 이 부분에 대해서 얘기를 했더니 어떤 교수님이 그러시더라고요. 아, 그거 어떻게 가르치냐고. 그건 알아서 본인들이 준비를 해야지. 그런데 기업에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 엄청나게 교육을 합니다. 제가 기업 교육을 담당해서 알지만은 기업 교육에서 가장 많이 노력을 쏟는 것이 리더 양성하는 거예요. 요새는 또 창의력. 근데 창의력은 참 재미있어요. 이 많은 기업의 인사 책임자들하고 얘기하면서 그랬습니다. 아, 창의력이 중요하대. 그래서 창의적인 인자를 만들기 위해서 교육을 시킨다 그래요. 근데 제가 한마디 합니다. 뭐냐면은 아니 뽑을 때부터 창의력 있는 사람을 뽑아야지. 뽑을 때는 창의력 있는 사람 잘 안 뽑아요. 조직에 잘 맞을 사람들만 뽑아요. 그래놓고 나중에는 창의력 부족하다고 창의력 키워야 된다고. 그거는 뭔가 잘못됐죠. 아예 처음 뽑을 때부터 창의력 있는 사람 뽑고 그러면은 훨씬 더 창의적인 인재를 더 많이 갖출 수가 있을 텐데. 앞으로는 제가 장담하건대 많은 기업들이 이제는 글로벌로 준비된 인재들을 뽑을 겁니다. 몇 개 기업은 이미 선언을 했어요. 왜냐하면 글로벌 인재가 너무 부족해서 그래요. 제가 글로벌 인재 경영원을 설립한 이유 중에 하나도 아시아 지역을 돌아다니면서 보니까 최근에 가장 눈에 띄는 게 가장 많이 인재 개발을 하고 있는 데가 인도입니다. 글로벌 인재로. 그리고 중국. 워낙 인구도 많지만은 그만큼 인재도 또 많은 것 같아요. 거기다가 인도 같은 데는 영어 베이스로 영어를 공용어로 쓰기 때문에 훨씬 이 사람들이 글로벌로 잘 나갑니다. 그런데 우리의 현실은 학생들이 학교에서 다니면서 그것도 어떤 때는 5학년, 6학년까지 다니면서 입사시험 준비만 해요. 스펙 쌓게 하고. 근데 많은 경우에 이 스펙이 사실은 기업에 와서 도움이 안 되는 경우가 있어요. 특히 어떤 자격증 같은 거. 그게 열심히 노력해서 자격증 따는데 기업에서 소용도 없는 자격증도 있는 게 많아요. 제가 안타깝게 생각하는 거는 지금 이렇게 글로벌 창의력, 리더십이 중요한데 학생들은 엉뚱한 데 시간을 많이 쏟고 있더라. 제가 그래서 이 문제에 대해서 심각하게 의문을 제기를 했습니다. 이제는 그래서 이제 이렇게 기업에서 뽑잖아요. 그럼 기업에서 또 다시 훈련을 시켜요. 신입사원 훈련시키는데 보통 1년 넘게 걸려요. 이게 뭐가 얼마나 낭비입니까? 대학에서부터 연관이 돼가지고 대학에서 기업에 필요한 것을 제대로 준비하고 기업에서는 그런 다시 훈련시킬 필요 없이 즉각 투입해서 전력화할 수 있도록 이렇게 뭐 사회 시스템이 만들어져야 된다고 보는 거죠. 그래서 저는 최근에 아주 강조하는 것 중에 하나가 기업하고 학교하고 학생하고 뭔가 연대가 일어나가지고 학교하고 그렇죠. 이제는 이 노력의 낭비를 줄여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다른 나라에서는 하루라도 빨리 대학을 졸업하려고 그래요. 엘빈 토플러라는 분입니다. 이분이 여기서 강조한 걸 잘 읽어보면은 illiterate라고 그랬는데 이거는 문맹이죠, 문맹. 그죠? 21세기의 문맹은 글을 못 읽고 글을 못 쓰는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제는 글을 읽고 쓰는 건 다 해요. 그럼 뭐가 문맹이냐? 배울 줄 모르고. 근데 여기서 이게 해석하기가 어려워요. 언론은 뭐냐면은 배웠는데 필요 없는 거는 버릴 줄 알아야 되는 거예요. 지금 지식을 많이 쌓는 게
좋은 게 아니에요. 이제 불필요한 지식이 또 버릴 수 있고 그리고 새롭게 배울 수 있는 것. 그래서 학습 능력이 굉장히 중요해집니다. 앞으로. 그래서 이분이 이런 얘기를 했어요. 아주 동감하는 얘기입니다. 학생들이 10시간 이상 필요 없는 지식을 쌓고 있을지도 몰라요. 지금. 이거는 국가적인 낭비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자, 지난 20년 동안에 한번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한번 잠깐 살펴보겠습니다. 지난 20년. 여러분들한테는 긴 시간일지 모르지만은 제가 20년 생각하면 그렇게 길지가 않았어요. 그 20년 사이에 뭐가 일어났는지 알아요? 뭐가 변했는지? 예, 대답들 안 하죠? 사람들 많으면은. 지난 20년 사이에 가장 변한 것은 글로벌화하고 인터넷입니다. 인터넷을 우리가 쓰기 시작한 게 한 20년밖에 안 돼요. 인터넷 관련된 기업이 20년 넘은 회사가 없어요. 거의. 글로벌화도 그 WTO, 세계무역기구가 생긴 게 딱 20년 됐습니다. 세계무역기구가 생기면서 무역 장벽이 많이 없어지고 그리고 인터넷 또 교통, 통신 이런 것이 발전해가지고 전 세계가 하나처럼 지금 돼갔어요. 특히 이런 기회를 많이 타가지고 활발하게 이제 세계에 진출한 것이 글로벌 기업들입니다. 그래서 글로벌 기업들이 지금은 예전하고 전혀 달라요. 이제는 국경 없이 웬만한 데 가더라도 다 볼 수 있는 글로벌 기업들입니다. 그죠? 삼성도 전 세계에 다 물건을 팔고 있고 LG도 마찬가지고요. 현대자동차도 그렇고 또 마찬가지로 뭐 스타벅스라든지 뭐 맥도날드라든지 우리나라에 지난 20년 사이에 다 들어와가지고 우리 문화를 바꿔나가고 있는 이런 전 세계가 점점 특히 시장이 하나로 이렇게 통합돼 가고 있어요. 이게 무엇을 의미하느냐? 이제 이런 시장만 통합되는 게 아니라 노동시장도 통합될 것 같아요. 그래서 굉장히 재미있는 사례가 그런데 이런 글로벌화가 지금까지도 많이 진전이 됐는데 그럼 앞으로 여러분들이 살아가야 할 10년, 20년 후에는 어떻게 될 건가? 많은 사람들이 예측을 하기를 앞으로 점점 더 글로벌화는 가속화될 거라고 그래요. 훨씬 더 글로벌화가 될 거다. 아마 지금 잘 상상이 안 될 거예요. 제가 몇 가지 사례를 들어줄게요. 자, 그래서 이 글로벌리티라는 책을 쓴 사람이 있습니다. 이 책을 쓴 사람들은 뭐라고 하냐면은 이제는 모든 사람들이 모든 것을 걸고 모든 곳에서 경쟁을 하는 그런 글로벌 경쟁 시대가 됐다. 그리고 이것은 엄청난 기회를 줄 수도 있고 엄청난 또 위험 요소가 될 수도 있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이 사람 아세요? 모르죠? 몰라도 돼요. 그렇게 유명한 사람이 아니었는데 앞으로 유명해질 사람입니다. 왜? 빌 게이츠 누군지 알죠? 스티브 발머, 그죠? 마이크로소프트입니다. 마이크로소프트 두 사람이 은퇴를 하면서 이 사람을 CEO로 뽑고 발표를 했어요. 몇 달 전에. 이 사람은 누구냐? 인도 사람입니다. 인도에서 대학을 나왔어요. 그것도 이렇게 좋은 대학 나오지도 않았어요. 하이데라바드라고 거기도 굉장히 IT가 발달하는 도시인데 듀폰도 거기에 서비스 센터도 있고 R&D 센터도 있고 그래서 제가 1년에 한 번씩 가본데요. 거기에 있는 평범한 대학교 나와가지고 미국에 가서 마스터하고 그리고 마이크로소프트에 들어갔는데 마이크로소프트 들어갔는 지 22년밖에 안 됐어요. 그 마이크로소프트라는 그 거대한 회사에 수장이 됐는데 지금 나이가 몇 살이냐? 46살이에요. 여기 20대 초반 아니면 20살 정도 됐을 텐데 여러분들이 앞으로 25년 후에 여러분도 노력하면 이렇게 큰 회사의 수장도 될 수 있어요. 그건 여러분들이 어떻게 노력하느냐에 따라 달려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만큼 기회가 개인한테도 엄청 열려 있는 거예요.
그리고 글로벌 기업에서는 학벌 그런 거 잘 안 따져요. 사실은 뭐 한국에 무슨 대학 나왔는지 누가 잘 알아요. 어떤 학교가 좋고 나쁜지. 정말 글로벌 기업에서는 실력 위주로 경쟁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사람도 그렇게 큰 자리에 오를 수가 있는 거예요. 이제 46살이에요. 제가 이걸 어떻게 하냐면은 갑자기 인도에 있는 제 밑에 있던 동료들이 저한테 이메일을 막 보내왔어요. 온 인도가 환호를 한다고. 이 사람 뉴스 때문에. 그런데 여러분들 여기서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인도 사람들은 인도 외의 글로벌 기업에 이렇게 CEO가 이미 돼 있는 사람들이 한 6명 있어요. 그럼 한국 사람들은 몇 명이냐? 글로벌 한국 기업 외에 글로벌 기업에서 CEO 하고 있는 사람 몇 명인지 알아요? 없어요. 저는 이게 굉장히 심각하다고 봅니다. 이게 글로벌 경쟁력이 우리가 떨어지는 거예요. 왜냐하면 유엔 사무총장이나 이런 데는 물론 선거로 해서 되는 거지만은 글로벌 기업의 CEO는 완전 실력으로 올라가야 돼요. 근데 안타깝게도 없습니다. 이제 여러분들이 그런데 한번 도전을 해보기 바랍니다. 그러면은 글로벌 시대에 제대로 적응을 못하면 어떤 위험이 있느냐? 사람이 누구냐면은 유니클로 알죠? 유니클로, 그죠? 유니클로 몰라요? 알죠? 일본 기업이죠. 일본에서 가장 빠르게 지금 글로벌화하고 있는 기업 중에 하나고요. 여기 회장이 지금 일본에서 가장 돈 많은 사람 중에 하나로 알고 있습니다. 이 양반이 한 얘기가 있어요. 현재 일본 제조기업이 위기에 처한 것은 글로벌화를 제대로 안 했기 때문이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저도 동감을 해요. 일본 사람들 만나보면 요새 우리 일본 직원들도 이렇게 평가를 해보면 요새는 도전 정신이 많이 없어졌어요. 예전에는 굉장히 많았어요. 예전에는 일본 종합상사 하면은 CIA보다도 전 세계 정보가 빠르다고까지 했었어요. 이렇게 전 세계 나가서 활동을 하고 그래가지고. 근데 지금은 일본 기업들이 사실 많이 이렇게 적극적으로 안 나갔어요. 그럼 우리나라 기업들은 어떠냐? 제가 알기로는요. 지금 가장 큰 기업들 대부분 2020년 어떤 목표를 정했는데 그 목표가 뭐냐? 현재보다 가령 현재 10조를 하고 있다. 그럼 2020년에는 20조 아니면 30조를 하겠다 그래요. 그럼 그 늘어나는 10조, 20조를 국내 시장에서 늘리냐? 전혀. 이미 우리 시장은 과포화 상태예요. 대부분 그만큼을 외국 가서 키우겠다고 그래요. 외국 가서. 여기 있는 기업들이 대부분 그래요. 그래서 그동안에 어떤 기업들은 열심히 지금 해외 나가려고 노력을 했어요. 그래서 저는 각 기업의 연수원장 되는 분들하고 잘 아는데 어떤 기업의 연수원장은 그런 고민을 토로하더라고요. 지난 한 3, 4년 동안 갑자기 해외로 진출을 하느라고 해외로 나갈 인력 키워서 내보내는데 엄청 고생을 했다고 그래요. 왜냐하면 그동안 내수만 했었거든요. 해외로 별로 안 나갔었는데 갑자기 여러 나라에 진출을 하려고 사람들을 키워서 내보내니까 고민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런 기업에서 앞으로 뽑을 때 어떤 사람을 뽑겠어요? 그죠? 글로벌화 대비되어 있는 사람을 뽑을 수밖에 없어요. 우리나라 앞으로의 전략이 대부분 글로벌 사업 확장입니다. 이게 가장 큰 고민으로 되어 있어요. 가장 큰 아주 중요한 이슈로 되어 있고 그런데 문제는 그것을 수행할 사람들이 엄청 부족한 거예요, 지금. 글로벌 인재가 부족한데 근데 글로벌 인재가 부족한 것은 우리나라 기업만 그런 것이 아닙니다. 제가 듀폰에 있으면서 저는 글로벌 기업들의 인사 책임자들이나 이런 사람들을 만나서 이렇게 같이 얘기를 하고 또 그런 컨퍼런스에도 가는데 거기에서 만난 사람들 대부분이 한 80% 이상이 글로벌 인재가 부족하다고 그래요. 이거는 포춘에서 조사한 건데 88% 기업이 글로벌 인재가 부족하다고 그랬는데요.
그럼 12%는 글로벌 인재가 남느냐? 그 12% 기업은 글로벌로 나갈 일이 별로 없는 그런 큰 기업일 수 있어요. 우리나라에서도 가령 도로공사, 우리나라 도로만 그죠? 관리하면 되잖아요. 굉장히 큰 기업이에요. 뭐 그런 식으로. 자, 그래서 무슨 얘기냐? 우리나라 글로벌 기업이건 외국의 글로벌 기업이건 지금 가장 큰 고민은 글로벌 인재가 부족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인사 담당자들이 그런 얘기를 해요. 사람은 많은데 진짜 필요한 인재는 없다. 그럴 때 필요한 인재가 없다는 것은 글로벌 인재가 없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글로벌 인재는 그럼 어떤 사람을 글로벌 인재라고 하느냐? 저는 아주 간단하게 정의를 합니다. 글로벌 인재는 두 가지만 잘하면 돼요. 글로벌하게 생각하고 그리고 act locally. 그 얘기는 뭐냐면은 실행은 그 각각 현지에 맞게. 이건 무슨 얘기냐? 전략, 생각한다는 것은 전략이에요. 전략은 글로벌하게 짜야 돼요. 우리 기업이 과연 어디로 진출하는 게 가장 나을까? 그럼 중국에 진출한다 치면은 중국에 어디로 진출할까? 그럼 중국에는 가서 공장을 지을 것인지 아니면 처음에는 그냥 마케팅 조직만 만들 것인지 이런 전략을 세워야 되죠. 그러면 유럽으로 간다면 어느 나라로 가는 것이 좋을까? 이렇게 글로벌하게 생각을 하고 전략을 수립할 수 있어야 되고 일단 들어가기로 결정을 했으면은 거기서 가장 현지에 맞게 실행을 할 수 있어야 돼요. 이 두 가지를 다 잘할 수 있는 이건 굉장히 중요합니다. 제가 서울대학에서 강의를 맡고 있는데 글로벌 인재에 대해서 한참 강조를 했더니 한 학생이 질문을 하더라고요. 교수님 글로벌 인재라고 굉장히 강조를 하시는데 글로벌 인재가 과연 어떤 일을 하는 사람이 글로벌 인재냐. 그래서 내가 학생들은 회사를 안 다녀봤기 때문에 그런 감이 없겠구나. 그래서 이 차트를 하나 새로 만들었습니다. 글로벌 인재는 요새 저희가 어떤 일을 하든 가령 국내 기업에 들어갔을 때 하다못해 공장을 들어가도 해외에 공장을 짓는다든지 아니면 해외에서 뭘 수입해야 된다든지 그럼 당장 해외하고 같이 일을 하게 됩니다. R&D도 마찬가지예요. R&D도 큰 회사들은 해외에도 R&D가 있습니다. 그러면 거기 있는 R&D 인력들하고 같이 일을 해야 되고요. 그죠? 영업 같은 경우는 더 그렇죠. 이제 해외로 나가라고 그랬는데 해외 나가서 물건을 팔 수 있어야 돼요. 그러면은 인사나 아니면은 파이낸스나 이런 데는 어떠냐? 마찬가지입니다. 이제 해외로 진출하게 되면은 해외 인력도 관리해야 되고 나갈 인력도 키워줘야 되고 그것도 관리해야 되고 여러 가지 같이 해야 될 일이 굉장히 많아요. 외국 기업을 들어간다 그러면은 당연히 외국에서는 본사라든지 또 다른 나라 사람들하고 같이 일할 일이 많죠. 그 외에 뭐 학생 때도 그렇잖아요. 해외에 유학을 한다든지 교환 학생으로 간다든지 이렇게 하더라도 해외하고 일하는 일이 많고 정부 조직도 그렇고 많습니다. 앞으로는 이런 것이 훨씬 더 많아질 거라는 거죠. 문제는. 그래서 여러분들은 준비를 미리 해놓는 게 좋습니다. 그럼 글로벌 인재는 꼭 해외에 유학을 가야 되느냐? 우선 저도 유학을 해본 적이 없습니다. 제가 어떤 기업에 글로벌 기업에 글로벌하게 일하는 상당히 높은 경영자들을 분석을 해봤어요. 그랬더니 70대 30이라는 재미있는 통계가 나왔습니다. 이게 뭐냐? 해외 유학을 간 사람, 그래서 준비를 된 사람이 30%고 국내에서 교육받고 스스로 노력해서 글로벌 인재가 된 사람들이 70%더라. 아주 재미있는 적입니다. 그래서 제가 강조하는 것은 여러분들도 준비를 하면 글로벌 인재가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제가 어떤 학생이 한 2년 전에 저한테 멘토링을 요청을 해서 같이 얘기를 한 적이 있었어요. 이 친구가 글로벌 인재가 되고 싶다고 그래요. 그래서 친구가 뭘 잘하는지 한번 봤습니다. 이 친구는 그래서 그래서 무슨 일을 하고 싶냐? 기업에 가서 취업을 하려고 그래요. 기업에 가서 무슨 일을 하고 싶냐? 자기가 배운 게
경영학인데 파이낸스를 배웠기 때문에 파이낸스 쪽으로 가겠다고 그래요. 그래서 그 친구하고 쭉 얘기를 해보고 친구가 정말 뭘 잘할까 찾아보니까 이 친구는 사실은 사람 관리 같은 걸 굉장히 잘할 것 같아요. 사람들하고 아주 잘 사귀고 저걸 해서. 그래서 파이낸스가 아니라 너는 한번 HR을 해보면 좋겠다. 그런데 HR을 하게 되면은 글로벌 HR을 담당할 사람이 되려면은 지금보다 좀 경험이 좀 쌓여야지만 갈 거다. 그렇지만은 네가 중소기업이라든지 좀 벤처기업에 가서 글로벌 쪽 나가는 그런 기업에 인사 담당을 한다면 훨씬 빨리 배울 것 같다라고 얘기를 해줬어요. 그때 이 친구는 진짜로 벤처기업으로 갔습니다. 벤처기업으로 갔는데 가서 1년도 안 돼가지고 이 친구는 영어를 잘해요. 이 친구는 그 어학연수도 좀 길게 갔다 오고 해서 영어를 상당히 잘해요. 이 벤처기업에서 1년도 안 돼가지고 해외 지점을 설치를 해야 되는데 영어를 제대로 하는 사람이 이 친구밖에 없어요. 이 친구가 1년도 안 돼가지고 해외 다니면서 지점 만들기 위해서 사람을 뽑는 거예요. 직접 글로벌 HR을 경험을 하더라고요. 그래가지고 한 2, 3년 되니까 글로벌 HR에 상당한 경력도 쌓고 이렇게 해서 지금 이제 또 좀 더 큰 회사로 가려고 도전을 하더라고요. 여러분들 너무 대기업에 몰려요, 우리는. 근데 잘 선택하면은 중소기업이라든지 벤처기업이라든지 좋은 데도 있고요. 외국 기업도 상당히 좋은 데가 있습니다. 외국 기업 어딜 좋아하냐 이렇게 학생들한테 물어보면은 아주 이름 난 데만 좋아해요. 뭐 마이크로소프트 아니면은 구글 아니면은 맥도날드. 그런데 사실은 굉장히 좋은 회사들이 B2B 사업을 하는 그런 회사들이 굉장히 좋은 회사들이 많아요. 여러분들이 이름은 잘 모르지만은 듀폰도 그런 회사 중에 하나였었고 저는 듀폰에 25년 동안 다니면서 후회해 본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다시 들어가래도 듀폰에 다시 가서 일하고 싶을 정도로. 근데 지금은 좀 사정이 달라졌지만은. 그런데 또 재밌는 것은 그런 회사들이 상당히 있다는 거죠. 학생들이 잘 모르는. 그래서 한번 잘 그런 것을 찾아보기 바랍니다. 여기서 어떤 회사들이 좋은지 제가 다 말씀드리긴 좀 어렵고요. 시간도 없고. 지금 현재 간단하게 인재 상황을 좀 얘기를 해보면은 그 듀폰 같은 그런 글로벌 기업들은 말이죠. 핵심 인재를 선발합니다. 그래서 그 핵심 인재들을 아주 집중적으로 키워줘요. 그래야만 아까 나온 것처럼 40대 중반의 CEO를 만들 수가 있어요. 그런데 이 핵심 인재를 선발할 때 가장 중요하게 보는 것 중에 하나가 글로벌 역량입니다. 그리고 글로벌하게 일할 수 있는 그런 상태가 돼 있어야 돼요. 얘기는 뭐냐면은 모빌리티가 있어야 돼요. 다른 나라 가서도 일할 수 있고 그리고 글로벌 역량도 갖췄고 그것이 굉장히 중요한 핵심 인재 선발 요소입니다. 우리나라 기업도 앞으로 그렇게 될 겁니다. 글로벌 기업으로 클 기업들은 앞으로 그렇게 분명히 변할 거라고 이렇게 저는 생각을 합니다. 두 번째는 지금 인도와 중국의 인재들이 굉장히 빠르게 성장하고 있어요. 인도는 심지어 앞으로 한 15년 후에는 글로벌 인재를 세계에서 가장 많이 공급하는 나라가 될 거다. 자신을 하고 있어요. 이제는 노동시장도 벽이 없습니다. 우리나라도 사람들을 수입하고 있죠, 지금. 앞으로 더 많이 수입할 겁니다. 대신 또 우리도 다른 나라에 가서 훨씬 더 기회를 찾을 수도 있을 거예요. 그리고 우리 인재들의 글로벌 역량을 좀 키울 필요가 있습니다. 왜 우리가 글로벌 역량이 부족하느냐? 우선 첫 번째는 영어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는 되게 강조를 하는 것 중에 하나가 대학에서만이라도 영어를 좀 공용화로 썼으면 좋겠다. 그래서 영어를 쓰는데 부담감이 없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입니다. 저도 이 회사 와가지고 처음에 고생을 굉장히 했습니다. 이 영어 때문에. 제가 국내 기업에 다닐 때 영어 잘한다고 그랬었어요. 그래서 상사분들이 외국 사람들 만나는 일이 있으면 꼭 나를 데리고 가서 만나고 같이 그러셨어요. 저는 영어 잘하는 줄 알았죠. 미국 기업 딱 들어오니까 그때 썼던 영어는 초등학교 수준이고
여기서 쓰는 수준은 대학생 수준의 영어를 써야 되더라고요. 전혀 달라요. 국내 기업에서 쓰던 영어 수준하고. 쉽게 얘기해서 국내 기업에서 내가 해외 업무를 맡았어도 하루에 영문, 그때는 이제 레터가 주로 썼으니까 레터를 하루에 한 통 정도 받을까? 그리고 이 기업에 들어왔더니 하루에 50통이에요. 나중에 제가 나올 때는 최소한 100통 하루에. 그러면은 그 중에서 최소한 20, 30%는 제가 회신을 해야 되잖아요. 그죠? 그냥 하루에 한 통 쓰던 사람하고 하루에 갑자기 20통 쓰는 사람하고 저 수준이 달라야 되는 거죠. 그 정도로 사실은 준비를 좀 할 필요는 있습니다. 영어는 극복이 가능해요. 저는 극복한 사람을 참 많이 봤어요. 저도 그랬고. 나중에는 저는 영어를 참 못했었는데 한 5년, 6년, 10년 이렇게 극복이 되니까 나중에는 강의를 영어로 당연히 물론 하고 어떤 때는 영어로 강의하는 게 더 편하게 느낄 때가 있었어요. 저는 한국에서만 살았지만. 그래서 그것이 다 영어는 극복이 가능하다. 여러분도 노력하면 됩니다. 그리고 제가 아는 한 분은 고등학교만 나와가지고 회사를 들어왔어요. 거기서 회사에서 지원해가지고 대학도 다니고 대학원도 다니고. 근데 보통 고등학교만 나오면은 영어가 부족하기 마련이에요. 근데 이분은 그걸 극복을 했어요. 극복을 해가지고 나중에는 훨씬 더 영어도 잘하고 능력도 있고 이렇게 인정을 받았어요. 고등학교만 나와서 회사를 들어와가지고 그렇게 인정받아가지고 중역까지 올라와서 해외에서 지금 활동을 잘 하고 있어요. 그게 다 가능합니다. 스타벅스입니다. 스타벅스 얘기. 저는 이 회사가 참 재밌어요. 왜냐하면 아주 단순한 커피라는 그 아이템 하나 가지고 좀 물론 좋은 커피, 좋은 분위기를 써가지고서는 세계의 커피로서는 거의 최고 기업을 만들었죠. 커피만으로 한 14조 정도 되는 그런 기업을 만들었는데 이걸 만든 사람이 누군지 아세요? 하워드 슐츠라고 이 사람은 아주 가난하게 살았던 유태인입니다. 이 집안에서 대학교 들어간 게 이 사람 혼자라고 그래요. 근데 대학교 들어간 것도 공부 잘해서 들어간 게 아니라 운동 잘해서 들어갔었어요. 그런데 이 사람이 대학 졸업하고 외국 기업에 세일즈 매니저를 하다가 갑자기 이 스타벅스의 커피에 필이 꽂혀가지고 우리가 얘기한 대로 거기 그 커피점 몇 개를 가지고 있는 회사에 영업부장으로 들어갑니다. 그렇게 해서 스타벅스와 인연을 맺어가지고 이 사람이 나중에 이태리를 갔다 오면서 이태리에서 이 카페 문화를 도입을 해요. 그래서 스타벅스라는 것을 만들었는데 그리고 몇십 년 만에 전 세계에 가장 큰 커피 회사를 만들어버립니다. 저는 이게 글로벌화의 기회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 기회는 여러분들한테도 있어요. 여러분들도 이게 뭐 그렇게 대단한 적은 아니잖아요. 물론 이렇게 시스템 만들고 이렇게 좋은 그 커피도 만들고 그리고 또 여러 나라에 진출한 건 다 그만한 노력을 한 거죠. 하지만은 여러분들도 이렇게 간단한 아이템 가지고 세계 최고가 될 수 있는 그런 기획을 여러분들도 가질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우리나라 기업 중에서도 그런 데가 몇 군데 있어요. 이게 뭐죠? 예? 뽀로로죠? 많이 보세요? 예, 저는 사실 못 봐요. 만화 영화를 좋아하지만은. 자, 이 뽀로로를 만든 분은 최종일 대표라고 하는 분인데 이분도 그래요. 만화 영화를 몇 번 만들었다 실패해요. 그리고 나서 야 이렇게 남들 따라하는 거 하면 안 되겠다 싶어가지고 완전히 제로에서 다시 전략을 짭니다. 어떤 전략을 짜냐? 글로벌로 나갈 생각을 하고 글로벌 시장에 먹힐 그런 아이디어를 짭니다. 그래서 글로벌한 프로덕트 그리고 글로벌한 마케팅도 하고 해가지고
글로벌 전략을 짜서 이 사람은 보통은 우리나라에서 그전에는 이 만화영화 하면은 만들어서 보통 한 10개국 정도에 수출하는 게 잘한 거였었다 그래요. 근데 이 만화는 아예 처음부터 글로벌 전략을 짜가지고 이 글로벌 프로덕트라는 게 뭐냐면은 일부러 펭귄을 주 캐릭터로 만듭니다. 전 세계 애들이 가장 좋아하는 게 펭귄이라고 그래요. 그리고 마켓을 잘 세분화해봐요. 그래서 그 마켓 중에서 만화영화 마켓 중에서 가장 그 당시 그 룸이 많았던 데가 유아용. 그래서 유아용을 포커스로 하고 애들이 가장 좋아할 캐릭터로 펭귄을 선정하고 그렇게 해서 이 만화영화를 만듭니다. 그래서 성공을 해요. 그래서 120개국에 넘게 이 만화영화를 수출을 합니다. 그러면은 우리나라에서 기존에 했던 한 10개 나라 정도 수출했던 때하고 120개 수출하는 거하고 다르죠. 그죠? 10배 이상의 성공을 가져옵니다. 그러면은 뭐 미국 기업, 유럽 기업, 우리나라 기업, 일본 기업만 글로벌로 나가냐? 그렇지 않습니다. 벌써 중국 기업, 인도 기업들이 글로벌로 나가고 있어요. 이건 아주 간단한 건데 유모차를 만드는 회사입니다. 굿베이비라고 그래가지고 중국어로는 하오하이츠, 하오하이츠라는 그런 그 브랜드를 만들어가지고 이 사람이 시작한 게 80년대 후반이에요. 한 25년, 30년이 안 되는 회사인데 지금 전 세계에 가장 많이 유모차를 만들고 파는 회사가 됐습니다. 중국 시장의 70%를 점했다고 그래요. 중국이 얼마나 인구가 많아요? 거기 70%. 근데 그 중국의 막 그 매출이 전체 매출이 20%밖에 안 된대요. 그만큼 전 세계에 굉장히 빠르게 글로벌화해 가지고 전 세계 유모차 시장을 석권을 합니다. 제가 강조하는 것도 자 여러분들 이제 훨씬 더 글로벌화된 세계에 살 겁니다. 앞으로 10년, 20년 분명히 더 글로벌화가 될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들도 이런 기회를 가질 수 있습니다. 근데 재밌는 거는 이 미스터 송이라는 이분은 학교 선생님이었다고 그래요. 학교 선생님이었는데 뭐 여러 가지 그 얘기가 재밌습니다. 저기도 그 학교에서 만든 회사였는데 이분이 가장 잘할 것 같아서 아주 젊을 때 20대 때 이 사업을 맡겨요. 그래가지고 그때부터 이분이 이 사업을 일으킵니다. 그 엔트러프레너십, 기업가 정신이라는 게 참 무서운 거죠. 자, 그러면은 글로벌 인재가 되기 위해서 그럼 뭐를 준비해야 될까? 이쪽으로 한번 넘어가 보겠습니다. 아까 제가 글로벌 인재는 글로벌하게 생각하고 현재에 맞게 실행을 할 수 있는 인재라고 제가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면은 우리가 축구를 하더라도 볼 차는 연습만 하는 게 아니죠. 그죠? 기초 체력도 단련을 해야 되는 거예요. 저는 글로벌 인재로 준비하는데도 역시 이 기초 체력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 기초 체력이 여기 세 가지만 제가 제시를 하고 싶은데 하나는 글로벌 이슈에 대해서 관심을 갖는 거예요. 글로벌하게 일어나는 거, 글로벌 이슈 여기에 관심을 갖고 나도 저기 나가서 한번 일해보고 싶다 이런 욕망이 좀 있어야 됩니다. 열정이 있어야 되고 두 번째로는 굉장히 중요한 것이 이 커뮤니케이션입니다. 그래서 영어와 커뮤니케이션을 준비해야 되고 세 번째로는 이 다양한 사람들하고 일할 수 있는 능력 이것을 좀 키워야 돼요. 우리는 그런 훈련이 참 안 돼 있어요. 너무 강조한 것이 단일 민족, 단일 언어, 똑같은 생각. 근데 이제 세계에서 나가서 일하려면은 아주 다양한 사람들하고 다양한 그 아이디어를 같이 받으면서 일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자 그럼 첫 번째 글로벌한 이슈에 대해서 관심 갖는 거. 여러분 책 중에서 미래에 대한 보고서들이 많습니다. 특히 UN 미래 보고서라는 책이 거의 해마다 나오다시피 하는데 그런 책 한번 보세요. 거기 보면은 글로벌하게 어떤 것이 이슈고 앞으로 어떤 트렌드가 있는지를 여러분들한테 제시를 해줍니다. 이거는 제 나름대로 글로벌 트렌드를 한 10가지를 정리를 한 건데 이것을 다 우리가
살펴볼 시간은 없어요. 그래서 여기서 한 가지만 좀 보겠습니다. 그 한 가지는 글로벌 트렌드 중에서 앞으로 글로벌화가 더 진행될 거라는 거하고요. 굉장히 재밌는 거는 인구는 계속 늘어나는데 인구가 그리 간단한 문제가 아닙니다. 인구는 늘어나는 나라 있고 줄어드는 나라가 있고 그래서 앞으로 인구 이동이 또 생길 것이고 또 노령화 문제도 있고 여러 가지가 복잡한 적이 있는데 이 인구가 굉장히 사실은 미래에 대한 것을 우리한테 알려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통계를 하나 보면은 현재 한 70억 정도 된다고 하죠. 지금 가장 인구가 많은 나라는 물론 차이나고 그다음에 인디아, 그 다음으로 미국, 인도네시아도 굉장히 인구가 많습니다. 앞으로는 인구 많은 나라의 기회가 많습니다. 그걸 참고로 알아두시면 돼요. 왜냐하면 웬만큼 경제가 발전이 되리라고 보기 때문에. 그럼 앞으로 20년, 30년 후에는 어떻게 될 것이냐? 지금 2050년에 대한 전망에서 보면은 인도가 가장 많아질 거라고 그러죠. 왜냐하면 중국은 산화 제한을 하고요. 인도는 산화 제한이 안 됩니다. 그래서 인도가 계속 많아질 거라고 보고 그다음에 중국 그리고 의외로 나이지리아, 아프리카에서는 나이지리아 그리고 미국 그 외에는 파키스탄, 인도네시아, 방글라데시 거의 다 아시아권입니다. 무슨 얘기냐? 앞으로의 성장은 대부분 아시아에서 가장 많이 일어날 겁니다. 아시아를 잘 이해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리고 저런 나라의 기회들이 굉장히 많아요. 아주 간단한 얘기를 하나 들어드릴게요. 제 밑에서 일했던 인도의 매니저 한 사람이 있습니다. 이 친구는 나중에 다른 회사 가가지고 미국도 가서 근무하고 그리고 돌아와서 인도에서 돈을 버는 것을 가지고 이제 투자를 합니다. 투자를. 저하고 친한데 제 밑에서 옛날에 일을 했었으니까 한 20년 전에 저하고 일했었어요. 아직도 연락하고 저보고 인도 맨날 놀러 오라고 그러고 자기가 뭐 벤츠도 있고 뭐 차가 몇 대 있다고 자랑도 하고 이 친구가 한국에 작년에 왔어요. 그래서 제가 몇 군데 이렇게 보여주고 그러다가 아이디어를 하나 얻은 것 중에 하나가 블루클럽 같은 거 있죠. 블루클럽. 인도에서는 남자들 이발할 때 길거리에 앉아서 합니다. 대부분이. 되게 좀 비위생적이고 이제는 돈 좀 버는 친구들은 싫을 거 아니에요. 근데 그래서 이 친구는 아주 깨끗한 에어컨이 나오는 그런 그 이발소를 또 거기 하는 친구들은 하얀 가운들까지 입혀가지고 그리고 다른 데서 하는 것보다 몇 배로 받습니다. 근데 그게 너무 잘 돼가지고 그냥 몇 군데를 차리고 이렇게 무슨 얘기냐면은 아직도 이렇게 개발되는 나라에 가면은 할 수 있는 게 너무 많은 거예요. 사실은. 그래서 그런 것도 한번 찾아보시면 훨씬 기회를 많이 가질 수도 있습니다. 제가 얼마 전에 그 인도 대사가 저하고 친합니다. 저기 인도에 나가 있는 우리나라 대사가. 그 친구가 얼마 전에 왔을 때 얘기를 같이 했는데 이런 얘기를 해주더라고요. 거기 한국 교민 한 분이 사업을 그동안 한 10년 동안 일으켰대요. 근데 그 사업을 외국 기업이 사겠다고 그랬대요. 근데 외국 기업이 제시한 금액이 이분이 생각했던 금액의 3배를 제시를 하더래요. 가령 한 10억에 팔 생각을 했었으면은 외국 기업은 30억에 사겠다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엄청 부자가 됐다는 거죠. 갑자기. 다 그런 기회도 있을 수 있는 거예요. 그렇지만 이 인구에 관해서는 이것보다 훨씬 복잡한 그런 전망이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또 인구가 줄어드는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줄어들 걸로 예상이 되잖아요. 그죠? 그러면은 이제 노동력도 수입을 해야 되고 여러 가지 이슈가 있습니다. 근데 거기에서 또 다른 기회도 나올 수 있는 거죠. 이슈가 있으면은 기회가 있습니다. 그 유엔에서 보면은 유엔 보고서에 15개 글로벌 이슈를 거기서 정했어요. 그 15개 이슈는 거꾸로 생각하면은 풀어야 할 이슈이고 그래서 그것은 다 기회가 됩니다. 그 중에 하나가 가령 물 부족 문제가 있습니다. 물 부족은 굉장히 심각한 문제예요. 식량 부족보다 더 심각할 수 있습니다. 물은 2, 3일만 못 마셔도 사람이 아주 위태로워져요. 그것은 굉장한 기회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굉장히 많은 기업이 물 부족 문제를 해결하려고 그 산업에 뛰어들고 있습니다. 그 유명한 GE도 그렇고요. 우리나라 기업들도 몇 군데가 거기에 물 부족 문제에 뛰어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이슈들은 거꾸로 기회가 될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다음으로 글로벌 커뮤니케이션인데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가장 부족한 분야 중에 하나가 이 글로벌 커뮤니케이션이에요. 미리미리 준비해야 됩니다. 우선 어학, 영어는 기본이고요. 우리나라 교포로서 세계은행 총재가 되신 김용 총재가 있습니다. 그분이 얼마 전에 와서 하시는 말씀 중에 이런 얘기를 했어요. 외국어 하나만 할 생각하지 말고 그래도 한 3개 정도는 해야 되지 않느냐고. 그분도 지금 중국어를 배웠다고 그래요. 근데 사실은 그게 굉장히 도움이 됩니다. 저는 영어하고 중국어를 좀 할 수 있고요. 일본어를 좀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아시아 업무를 하는데 굉장히 편했어요. 사실은. 자, 그런데 이 언어는 한 가지고요. 우리한테 굉장히 부족한 게 있습니다. 그게 뭐냐? 자기 의사를 적극적으로 표현할 수 있는 거. 우리가 교육을 너무 수동적으로 받아가지고 자기 의견을 잘 발표를 못해요. 아마 외국에 교환학생이나 유학을 해본 학생들은 느낄 거예요. 외국에서는 토론을 많이 시키는데 우리 학생들은 거의 참여를 못해요. 너무 수동적으로만 교육을 해야죠. 이건 아주 사실은 우리가 바꿔야 될 것이고 우리가 좀 키워야 될 부분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자기 의사를 적극적으로 표현하고 발표할 수 있고 토론도 할 수 있고 그래서 협상도 잘할 수 있고 이것을 키우기 위해서 저는 최근에 유대인들의 교육법이라고 하는 것 중에서 하부타라는 게 있습니다. 하부타라는 게. 그 하브루타라는 것을 우리나라에 도입하려고 준비를 했었습니다. 그리고 또 중요한 것은 여러 나라 사람들이 모였을 때 효과적으로 회의를 주관할 수 있는 것. 이것이 아주 중요합니다. 이것을 언제 이런 것을 느끼냐면은 저도 듀폰에 있을 때 사람들한테 이렇게 미팅을 한번 주관하게 해봐요. 그럼 그때 아주 효율적으로 주관하는 사람이 있고 그 다음에 아주 다양한 의견들이 나왔을 때 그걸 어떻게 할 줄 모르는 이런 경우들도 있는데 그럴 때 이것을 잘 이렇게 수렴하고 잘 결론을 내릴 수 있는 이런 능력 굉장히 중요합니다. 영어로 다시 돌아가 보면은 영어는 지금 한 22억 정도가 쓴다고 그래요. 70억 중에서. 그 중에 진짜 영어권은 오리지널 영어권은 한 5분의 1밖에 안 된다고 합니다. 우리는 굉장히 미국 영어에 집착을 하는 경우가 있는데 미국 사람들은 한 3억밖에 안 돼요. 예? 그 미국에도 또 미국 영어 제대로 못 쓰는 사람 있어요. 저는 뉴욕에서 택시를 탔는데 영어를 못하는 그 운전기사도 봤습니다. 써줘야 돼요. 써줘. 그럼 또 알아서 가. 그런 케이스도 봤는데 자 여기서 제가 강조하고 싶은 것은 너무 미국 영어에 집착하지 말고 영어는 쉽게 쓰면 돼요. 요새는 글로빗이라는 아주 한 단어 2-3천 개로 의사소통할 수 있는 그 정도로 영어를 쓰는 거에 강조를 하는 그런 저기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만 가지고는 또 부족해요. 자기 전문 분야의 그 중요한 보캐뷸러리는 알아야 돼요. 그거는. 그래야 수준이 있는 또 대화를 할 수가 있으니까. 그 다음에 지금 대부분 다국적 기업들이 영어를 공용어로 씁니다. 불란서 기업, 제가 다음 주에 불란서 기업들하고 미팅을 한 이틀 동안 하는데 그 불란서 기업도 불어 쓸 것 같지만은 영어로, 공용어는 영어로 쓰게 돼 있어요. 독일 기업도 영어로 써요. 그 외에 제가 일본 기업을 갔었는데 가장 글로벌화된다는 기업인데 거기서도 영어를 쓰더라고요. 중국의 레노버라는 그 회사가 있습니다. 레노버. 지금 전 세계 PC 메이커 중에서 넘버 2 아니면 넘버 1이에요. 중국의 모바일폰 시장에서 삼성 다음으로 지금 2번째예요. 이 회사는 공용어가 영어입니다. 중국 기업도. 그래서 앞으로 많은 기업들이 어쩔 수 없이 공용어로 영어를 쓸 것이다. 그래서 영어는 필수적으로 해놓는 게 좋습니다. 근데 우리나라가 영어를 못해요. 잘 아시는 것처럼. 특히 말하기를 못해요. 이거는 앞으로 연습을 많이 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한테 부족한 것 중에 하나가 아까도 강조를 드렸지만은 너무 한 가지, 한 민족, 한 언어, 일사불란한 거 이런 것만 우리가 강조를 했었는데 이제는 다양한 것을 갖다가 장려를 하고 다양한 것을 이해하고 그리고 다양한 의견을 나오게 할 수 있는 이런 것을 우리가 배워야 돼요.
미국의 가장 그 장점, 미국 강점 중에 하나는 이 다양성을 존중하면서 다양성을 활용할 줄 안다는 것 같아요. 근데 다양한 의견만 나오게 해서는 사실은 어렵죠. 그 다음에 이걸 잘해야 돼요. 그 다양한 의견을 잘 수렴해서 결론을 낼 수 있는 거. 이런 것을 할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여기서도 미국 사람들도 이 다양성을 통합하는 능력을 강조를 하는데 그게 뭐냐면은 퍼실리테이션이야. 그게. 제가 퍼실리테이터 협회 초대 회장을 했었는데 이 퍼실리테이션이라는 게 여러분들은 좀 생소할지 모르지만은 퍼실리테이션이라는 게 바로 다양한 의견을 나오게 하고 그것을 수렴할 수 있는 능력이에요. 미국에서부터 그리고 유럽에서 이게 발전이 돼 있었고 제가 듀폰에 처음 25년 전에 들어갔을 때 처음 배운 게 이 퍼실리테이션이었어요. 이걸 배우고 나서 야, 이게 바로 미국 기업의 강점이구나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근데 그 당시는 이것을 우리나라에 소개할 생각을 못했어요. 우리나라가 그만큼 그 조직 문화가 성숙이 안 돼 있었는데 요새는 이제 창의력을 강조를 하면서 이게 중요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 퍼실리테이션인데 퍼실리테이션이라는 것은 그룹이 효과적인 기법과 절차에 따라서 누구나 참여하고 다양하게 의견을 내고 즐겁게 회의를 하면서 그리고 나서 기대한 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그런 활동이고 그런 사람을 전문적으로 하는 사람을 퍼실리테이터라고 그래요. 미국에는 퍼실리테이터가 굉장히 많습니다. 왜냐하면 이렇게 다양한 의견을 내게 해주고 그것을 통합할 수 있어야 되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우리나라는 특히 기업에서는 이런 게 없었어요. 왜냐하면 다양한 의견이 별로 필요가 없었으니까 윗사람이 결정하고 거기에 다 따라서 빨리빨리 수행을 했으면 됐었으니까요. 그런데 요새는 이것을 강조를 합니다. 이것을 가장 강조하고 있는 기업 중에 하나가 삼성이에요. 삼성에서는 요새 이런 퍼실리테이션에 대해서 굉장히 관심을 가지고 요새 보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퍼실리테이션에 대해서 알고 싶으면은 이 한국 퍼실리테이터 협회 홈페이지로 한번 들어가 보시면 되고요. 제가 이 협회장을 할 때 두 학교에다가 이 동아리를 만들어 줬었어요. 연세대하고 성균관대에서 학생들이 하고 싶다고 그래가지고 이 동아리까지 만들고 거의 스스로 훈련들을 하고 그러고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한번 관심 있으면 한번 그런 걸 만들어 보세요. 자, 지금까지 이 세 가지가 이 기초 체력 중에 하나라면은 그다음에 이제 구체적으로 글로벌 역량을 갖추기 위해서 해야 될 것이 여기에 7가지를 제가 외국에 있는 학자들하고 같이 해서 이걸 만들어 봤습니다. 그래서 이걸 간단하게만 소개해 드리면은 첫 번째는 글로벌 인재가 되기 위해서는 7가지 역량을 갖춰야 되는데 첫 번째는 아까 얘기한 대로 글로벌 퍼스펙티브입니다. 글로벌하게 생각할 수 있는 글로벌한 이슈를 이해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이고요. 근데 이슈만 봐서는 안 되고요. 그 이슈를 가지고 그 속에서 내가 어떤 기회를 가질 수 있을까 이걸 한번 생각해 봐야 됩니다. 두 번째로는 역시 다른 나라 문화를 이해를 하고 그리고 우리 문화도 잘 소개를 할 수가 있어야 돼요. 이 부분에서 다른 나라 문화를 이해하는 거 이것이 굉장히 중요하죠. 세 번째로는 아까도 강조를 했지만 글로벌 커뮤니케이션입니다. 글로벌 커뮤니케이션이고 네 번째로는 이 다른 나라 사람들하고 같이 좋은 관계도 유지하고 함께 일을 할 수 있는 그런 역량입니다. 다섯 번째로는 글로벌 스탠다드라고 해서 글로벌하게 아주 그 중요한 기준을 잘 이해하고 지킬 수 있어야 됩니다. 이 안전에 관한 거라든지 윤리에 관한 거라든지 그리고 이 다양한 사람을 존중해 주는 거라든지 여러 가지가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훨씬 우리가 높은 수준의 기준을 가져야 되고 그리고 글로벌 매너를 갖춰야 되고요. 다음으로는 글로벌 네고시에이션인데 모든 활동에 이 협상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글로벌하게 협상을 잘할 수 있는 능력.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각 나라의 각 현지의 법률이라든지 상관습이라든지 이런 것을 잘 이해를 해가지고 거기에 맞춰서 일할 수 있는 그런 능력. 이 7가지를 갖추는데 이걸 한꺼번에 다 갖출 필요도 없고 너무 어렵게 생각할 필요도 없습니다. 다만 이런 데 대해서 신경을 쓰고 미리 준비를 하면은 좋을 거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교육을 하는데 여러분들이 교육하는데 쉽게 할 수 있도록 최근에 크레듀라는 대하고 아예 온라인으로 이 과정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관심 있는 정말 글로벌 인재로 크고 싶다 그러면 한번 보셔도 돼요. 그 외에도 물론 교육을 하지만은 아주 쉽게 풀이해가지고
이것은 학생들이나 아니면은 신입사원들이나 이런 사람들이 그 교육을 할 수 있도록 같이 준비를 해놨습니다. 그리고 학생들을 위해서 저희가 이제 글로벌 콘서트라는 것도 좀 합니다. 글로벌 콘서트라고 해가지고 글로벌 인재가 되기 위해서 뭘 준비해야 되는지 이런 훈련이라든지 아이디어를 제공하는 것을 하는데 그동안에 보니까 사실은 학생들을 위해서 이걸 준비를 했는데 학생들은 별로 안 오고 오히려 기업에 있는 사람들은 많이 오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잠시 중단했습니다. 원래는 이 학생들을 위해서 미리 준비시키려고 이걸 했는데 학생들은 이게 중요한 걸 아직 잘 몰라요. 근데 기업에 들어가면 중요한 걸 알아가지고 기업에 있는 사람들이 많이 오는데 여러분들 중에서 저희가 5월 27일인가 이 글로벌 콘서트를 다시 시작을 하는데 여기 있는 것이 제 이메일입니다. 제 이메일로 관심 있는 학생은 보내주시면은 제가 10명만 우선순위로 해서 무료로 참관할 수 있도록 해주겠습니다. 자. 그래서 좀 정리를 하자 보면은 이제 여러분들이 살게 될 앞으로 10년, 20년, 30년에는 훨씬 더 글로벌화된 세계에 살 것이다. 그래서 미래의 인재는 글로벌 인재가 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다시 한번 강조를 드리고요. 그러기 위해서 여러분들은 지금부터 글로벌 이슈에 대해서 또 외국에서 일어나는 중요한 사건이나 이런 거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UN 그 미래 보고서에 15가지 이슈가 있는데 그 이슈는 다 기회가 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번 그 이슈에 대해서 이해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이 영어는 이제 필수적으로 갖춰야 됩니다. 어느 정도. 그리고 말을 하는 영어가 필요합니다. 우리는 시험 보기 위한 영어를 많이 준비를 했는데 이제는 말을 할 수 있는 영어. 그래서 어려운 단어, 문법 틀려도 어려운 단어 쓸 필요 없고요. 문법 틀려도 돼요. 싱가포르 사람들하고 얘기하다 보면 말이죠. 문법이 사실은 이게 뭐 영문법 아는 건가 이렇게 생각될 정도로 문법을 막 쓰는 경우도 있는데 그래도 의사소통 다 해요. 그러니까 문법 같은 데 너무 신경 쓰지 말고 물론 좋은 문법을 쓰면 고상한 영어가 될 수 있지만은 거기에 너무 그 핸디캡이라고 생각할 필요는 없다. 그렇지만은 우리가 못하는 이 토론은 여러분들이 자꾸 연습을 해야 됩니다. 우리가 너무 수동적인 교육을 받아가지고 우리가 능동적으로 자기 의견 발표하는 훈련이 너무 안 돼 있어요. 근데 이런 것이 글로벌 무대에 가서는 굉장한 취약점이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토론, 특히 두 사람이 있어도 한번 토론을 해보는 그런 훈련을 해보기 바랍니다. 그리고 아까도 강조를 했지만은 이제는 다양성을 존중하고 다양성을 이해하고 다양한 사람들이 같이 이렇게 모여서 다양한 의견을 낼 수 있는 그런 환경을 만들어 보고 그러면서도 그런 다양한 의견을 잘 수렴해서 통합하는 이런 퍼실리테이션을 한번 배워보기 바랍니다. 이 필요한 퍼실리테이션을 배우는 데는 사실 하루 이틀이면 돼요. 이 부분은. 근데 이것을 아는 거하고 모르는 거하고는 굉장히 차이가 납니다. 그리고 저는 앞으로 리더가 될 사람들은 이 기본적인 퍼실리테이션을 이해를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그리고 퍼실리테이션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리더십 연습을 할 수가 있습니다. 언제 리더십 연습을 해요? 제일 중요한 거는 이 회의할 때 사람들하고 같이 다양한 의견을 나오게 해가지고 통합하는 그런 훈련을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리더십 훈련입니다. 그리고 아까도 강조를 했지만은 글로벌 무대에 나가면은 여러분들도 리더가 다 될 수 있고 성공할 수 있습니다. 분명히. 다만 노력이 필요해요. 노력만 하시면 훨씬 더 큰 기회. 저는 글로벌 인재가 되면은 최소한 5배 내지 10배의 기회를 가질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꼭 비즈니스만 그런 것만이 아니고요. 자, 여기서 이제 마무리로 한 말씀만 꼭 드리겠습니다. 우리 세대는 정말 열심히 일해가지고 경제는 부흥을 시켰습니다. 경제 규모로서는 이제 우리가 선진국에 들어갔는데 그러나 아직도 사회 시스템이라든지 사고방식이라든지 이런 데에서는 우리가 아직도 후진국적인 게 참 많습니다. 이번에 그 세월호 사고를 보면서 참사를 보면서 가장 근본적으로 안 된 거는 원칙을 안 지키는 거예요. 원칙이 있는데도 안 지키는 거예요.
이제 여러분들한테 부탁하고 싶은 것은 이제 여러분들이 만드는 사회에는 이러한 경제 성장을 바탕으로 해서 원칙이 지켜지는 사회를 꼭 만들어야만 우리가 진정한 선진국이 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건 여러분들의 몫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여기 있는 분들이 이제 제 짧은 강의를 통해서 이제 글로벌에 얼마나 기회가 있을 거고 앞으로 얼마나 세계가 글로벌화 될 건지 좀 이해를 하시고 미리 준비해서 여러분들도 아까 그 인도 사람처럼 사티아 나델라라는 사람인데 여러분들도 마이크로소프트 같은 글로벌 기업의 수장으로 성장을 하시기 바랍니다. 자, 강의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산업공학과 허지범이라고 하는데요. 저도 글로벌화 되고 있는 세상에 대해서 저도 글로벌 인재가 되고 싶은 사람 중에 한 명으로서 아시아 지역을 좀 많이 봐야 된다고 저도 생각을 하는데 그 요즘에 이제 중국 그 경제 성장이라든지 이런 거 막 이런 게 문제가 좀 있다고 막 이렇게 뉴스에 나오잖아요. 그런 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하시는지. 그 성장률 막 이런 거에 대해서 요즘에 막 경제 성장률이 막 떨어지고 막 이러면서 문제가 있다고 막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혹시 그런 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예, 저는 중국이 어느 정도의 그동안 워낙 급격하게 성장을 했기 때문에 그 성장 후유증, 성장통을 좀 겪으리라고는 생각을 하지만은요. 중국이 굉장히 합리적입니다. 사실은. 그래서 지금 이제 앞으로는 그 서부 지역 개발을 하려고 굉장히 노력을 하는데 그 서부 지역을 개발을 하면서 그래도 지속적인 성장을 하리라고는 생각을 합니다. 근데 8%를 유지하느냐 못하느냐 이게 관건인데 8% 유지를 못하더라도 뭐 7%면 어떻습니까? 근데 중국은 지속적으로 더 성장하리라고 저는 전망을 합니다. 예. 관심 많이 가져보세요. 중국은 아직도 성장할 것이고 그리고 우리 옆에 있는 굉장히 큰 이제 세계 최대 경제 대국이 될 나라이기 때문에 그 속에서 우리가 같이 그 기회를 찾을 수 있는 것도 많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 제가 지금 질문 드리고 싶은 거는 다른 산업에서 말고 문화산업 계열에서요. 글로벌 인재에게 이제 영화나 그런 문화가 소통의 측면에서 중요하다고 말씀하셨잖아요. 근데 이제 글로벌이라는 게 정말 해외에서만 먹히는 것뿐만이 아니라 자국의 문화에 대한 이해가 우선이 되어야 글로벌 인재로서의 역량도 갖출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대학이나 이런 학교에서 영어를 만약에 공용어로 사용한다면 자국의 문화 측면에서 조금 손실이 있지 않을까. 공용어를 사용하는 것에 대해서 장단점에 대해서 조금 듣고 싶어서요. 예, 그 글로벌화 하면서 자기 문화를 소개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고 우리나라 문화도 지금 전 세계에 굉장히 많은 영향을 미치잖아요. 그죠? 그래서 그 글로벌화 하면서 자기 문화를 굉장히 이해를 하고 소개를 잘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 자기 문화를 또 지키는 것도 중요하고 그렇지만은 그것을 또 소개하려면은 역시 공용어로 해야 되는 것이지 그 우리 말로는 소개해서 잘 이해가 안 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저는 그 공용어로 한다고 해서 우리말을 안 쓰자는 게 아니고 우리말도 계속 발전시키면서 대신 또 그 영어도 그 공용어로 학교에서만이라도 대학에서만이라도 이렇게 해서 우리가 좀 자연스럽게 영어에 이렇게 접할 수 있는 기회를 좀 줬으면 좋겠다는 거고요. 우리 문화는 지속적으로 유지 발전은 당연히 해야 되고 다만 또 그걸 소개하는 거는 역시 또 영어로 전 세계에 소개하게 되기가 쉽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합니다. 제가 그래서 그 이 문화 이해 중에 하나에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이 우리 문화를 영어로 외국에 소개할 수 있는 능력이 또 있어야 돼요. 외국에 나가면 자기 문화를 소개를 할 줄 알아야 되는데 그게 사실 쉽지가 않아요. 평소에 안 했기 때문에. 가령 외국 사람을 한정식 집에 가서 이렇게 같이 한정식 먹으면서 설명을 하려면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것을. 그죠? 뭐 묵을 어떻게 설명하느냐 뭐 이런 식으로요. 근데 그것도 할 수 있어야 되는 거죠. 안녕하세요. 저는 소프트웨어학과 류용우라고 합니다. 그 원장님 말씀 굉장히 재밌게 잘 들었고요. 저도 그 외국어 공부가 굉장히 재밌어서 영어나 일본어나 중국어 이런 것들 좀 많이 공부하고 있는데
외국어 공부를 위한 팁을 좀 듣고 싶습니다. 저는 외국어 공부하면은 잠시 그 언어에 정말 빠져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자나깨나 한번 그 언어로 생각을 해보고 그 언어로 그 소통을 해보려고 노력하고 또 노래도 그 언어를 저걸 해서 아예 문화하고 같이 배우는 거기 때문에 제가 외국어 할 때는 항상 그렇게 해서 정말 좀 빠져들어 보니까 굉장히 빨리 진전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역시 그 문화를 좀 좋아하게 되고 그리고 정말 자나깨나 그 언어로 생각해 보면은 외국어가 훨씬 빨리 되는 것 같습니다. 안녕하세요. 화학과 이현정이라고 하는데요. 강의를 들으면서 글로벌하고 창의력하고 리더십하고 학습 능력이 중요하다고 하셨는데 그럼 기업에서는 창의력을 키우기 위해서 어떠한 활동들을 조금 하고 있는지 조금 맛보기로 들려주시면 감사합니다. 네, 창의력에 관한 질문이 와서 저도 창의력에 대한 교육을 시키는데요. 창의력에는 우선 개인의 창의력을 늘리는 게 하나 있고요. 그죠? 그다음에 그 개인의 창의력이 발휘될 수 있도록 조직 문화를 만들어줘야 되는 게 있고요. 그리고 또 이렇게 집단으로 창의력해서 집단 지성을 만들 수 있는 그러한 또 프로세스를 알아야 돼요. 근데 개인의 창의력에 관해서는 제가 그냥 책을 소개를 해드리면은 그 몰입이라는 책이 있어요. 네? 서울대 그 교수님이 쓰신 책인데 그 몰입이라는 책이 저는 제가 경험한 개인의 창의성을 높이는데 가장 좋은 저거라고 생각을 해요. 거기서는 아예 거의 집중을 하게 해요. 아예 집중을 해가지고 자나깨나 그 생각을 하면은 나중에 아이디어가 많이 나온다고 그러는데 저도 그런 경험을 하거든요. 그래서 몰입을 한번 그 강의도 있어요, 유튜브에. 그리고 이제 중요한 것은 그 다른 사람들의 이런 아이디어들이 다 나올 수 있도록 그 조직 문화를 만들어줘야 돼요. 근데 우리나라가 아직 그런 조직 문화가 안 돼 있어요. 조직 문화는 회의 문화를 보면 알아요. 회의를 어떻게 하느냐. 근데 아직도 우리나라 기업이나 학교나 이런 데서도 대부분 윗분들이 주관을 그냥 하고 끝나는 경우들이 많은데 이 외국 기업이나 이런 데서는 사실은 모든 사람들이 다 참여할 수 있도록 해줘요. 이것을 해주는 게 퍼실리테이션이에요. 그래서 그 퍼실리테이션은 다양하게 사람들이 아이디어를 낼 수 있게 하고 그 중에서 다시 좋은 의견들을 수렴해서 결론까지 낼 수 있는 거 이런 프로세스를 해주는 게 퍼실리테이션이라서 그게 집단의 창의성을 높이는 데 굉장히 중요한 프로세스고 그래서 그것을 배워보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두 가지입니다. 집단의 창의성도 중요하고 또 개인의 창의성도 중요하고요. 네, 안녕하세요. 전자공학부 이용창인데요. 강연 내내 어학에 대한 중요성을 말씀하셨는데 전공에 대한 지식이랑 어학 중에 글로벌 인재가 되기 위해서는 어떤 거를 더 중요시하고 준비를 해야 되는지 알고 싶습니다. 그게 선택의 문제는 아니고요. 저는 같이 준비를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 전공도 잘 아는 게 굉장히 중요하죠. 전공도 깊이 파야 되는데 어학을 그래서 미리 자꾸 준비를 하라는 겁니다. 어학도 같이 준비를 해야만 그 전공에 들어가서 가령 여러분들이 어떤 전공으로 해가지고 어느 기업에 들어가서 뭐 R&D를 하든 아니면 본사에서 일을 하든 금방 외국하고 일하는 그런 기회가 많습니다. 그런 기회가 왔을 때 여러분들이 어학도 살려서 그런 것을 능숙하게 할 수 있으면 여러분들이 거기서 굉장히 발탁이 될 수 있는 거고 그런 데서 나는 못합니다 이렇게 하게 되면은 이 사람은 글로벌로 앞으로 크기가 어렵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 거죠. 그래서 이거는 선택의 문제가 아니고 같이 하는데 그것은 본인이 어떻게 뭐 영어의 수준이라든지 여기에 따라서 거기에 투자의 정도를 다르게 해야 되겠죠. 네, 기계공학과 김기준입니다. 저희가 이제 취업을 많이 준비를 하고 있는데 어쨌든 간에 취업을 할 때 자기의 영어 실력을 보여줄 수 있는 거는 토익이나 토익 스피킹이나 이렇게 점수화되어 있는 것들인데 그렇다면 이전에 말씀하셨던 지금 회사들은 뭐 창의력이나 그다음에 글로벌 말하는 능력을 더 중요시한다라고 말씀하셨는데 그러면 그거를 서류에서 어떻게 보여줄 수 있는지 그러한 제 능력을 어떻게 회사에 어필을 할 수 있는지 그런 것 좀 알려주시면 안 될까 해서 물어봤습니다. 저는 토익이 요새는 어떻게 되어 있는지 모르지만 사실 토익 점수나 별로 신경을 안 씁니다. 제 밑에 직원 중에 하나가 토익 옛날 얘기입니다. 토익 거의 만점 맞고 왔는데
영어를 못 하더라고요. 제가 쇼크를 좀 받았었습니다. 실제로. 근데 그때는 토익 스피킹이 없을 때라서 그랬는지 모르지만은 거의 만점 받았는데 영어를 못 해요. 그래서 아주 그런 케이스가 있었지만은 그렇지만 그것을 보여줄 수 있는 방법은 여러 가지 있을 수 있습니다. 그 이력서나 자기소개서 할 때 자기소개서에서 거기서 구체적으로 거기를 좀 얘기를 해주면 돼요. 여러분들 자기소개서를 쓸 때 나는 언제 태어나서 뭐 했고 이런 히스토리 쓰는 게 아니에요. 자기소개서에는 소개서. 예. 거기에는 여러분들이 브랜드로 내세울 수 있는 거 한 3개 정도만 이렇게 하이라이트를 해서 저걸 해주시면 돼요. 그래서 그때 거기다 해줄 수 있죠. 어떤 식으로 하고 내가 무슨 뭐 영어 회화 클럽을 리드를 했다든지 아니면 어떤 학습 활동을 했다라든지 이런 것도 해줄 수 있는 거죠. 네, 안녕하세요. 기계공학부 임경규라고 합니다. 혹시 인사 담당을 역임하시면서 막 보셨던 글로벌 인재 중에서 뭐 특별했던 사례나 아니면 기억에 남으셨던 뭐 그런 사례가 있으시면 좀 말씀해 주실 수 있으세요? 글로벌 기업에서는 글로벌 경쟁이거든요. 그래서 가장 눈에 띄는 것은 어떤 회의를 시킨다든지 아까 얘기한 것처럼 아니면 프레젠테이션 같은 거 할 때 그때 자기 생각을 잘 요약해서 발표할 수 있고 자기 생각을 전달할 수 있는 거. 이럴 때 굉장히 저걸 봤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이렇게 질문하라고 그랬을 때 질문을 누가 잘하느냐 이걸로 평가할 수도 있습니다. 제가 모셨던 CEO가 한 분이 계십니다. 이분은 아시아 사장을 하다가 글로벌 듀폰 CEO를 한 10년 하신 분인데 그분은 제가 리더십 교육을 할 때 항상 오세요. 항상 와서 저한테 물어보는 것 중에 하나가 누가 가장 좋은 질문을 하더냐 이런 것을 저한테 물어봅니다. 왜냐하면 아까도 얘기를 했지만은 좋은 질문은 생각을 잘해야 되거든요. 저는 항상 그 질문을 정말 강조를 합니다. 그래서 질문을 잘할 수 있는 사람 이런 것으로도 또 판단을 하고 자기가 커뮤니케이션 잘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그래서 회의를 잘 리드를 한다든지 프레젠테이션을 잘한다든지 이런 것이 굉장히 중요할 때가 있어요, 사실은. 그래서 그런 것을 통해서도 저희가 판단을 하고요. 그리고 평소에 또 관찰해서 이렇게 우수한 인재를 또 확인할 수도 있습니다. 아까 또 간단히 말씀드렸지만 제가 가장 인상적이었던 글로벌 인재는 정말 대학교도 졸업하지 않고 고졸로만 회사에 입사를 해서 스스로 학습하고 그리고 거기서 영어까지 남들보다 훨씬 잘하게 얼마나 노력을 했겠어요, 사실은. 그죠? 그래서 글로벌 리더로 큰 사람이 있거든요. 저는 그분에 대해서 굉장히 아직도 제가 존경심이 있습니다. 제 밑에 직원들이었었지만은 그렇게 노력을 해가지고 그렇게 글로벌 무대에 자신 있게 쓸 수 있다는 거.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한테도 누구나 될 수 있다라는 것을 꼭 말씀드리고 싶었던 겁니다. 강연 굉장히 잘 들었습니다. 컴퓨터공학과 조영명이라고 합니다. 교수님께서 지금 인도가 이제 2030년 정도 되면 가장 글로벌 인재를 많이 생산해내는 국가가 될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셨는데요. 그렇다면 인도가 다른 국가들과 다르게 이제 글로벌 인재를 많이 생산해낼 수 있었던 그런 요건이나 특정 같은 걸 좀 말씀을 해주실 수 있으신가 해서 질문을 드리게 되었습니다. 예, 좋은 질문입니다. 인도 사람들이요, 특히 사립학교 쪽으로 이렇게 배운 사람들은 완전히 영국식으로 교육을 받습니다. 그래서 영어를 어떤 때는 영국 사람하고 이렇게 제가 막 토론시키거든요. 그러면은 인도 사람들이 영어를 더 잘할 때도 있어요. 그걸 바탕으로 해서 인도 사람들이 이 숫자적인 관념이 굉장히 발달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엔지니어들이 굉장히 발달되어 있고 잘하고요. 거기다 또 논리적인 사고나 이런 또 논리적인 사고도 잘하고 그다음에 자기 의견을 발표하는데 이 거침이 없어요. 그리고 또 이런 이 서양 사람들하고 일할 때도 굉장히 자신 있게 일하고 이런 자신감, 영어, 논리적 사고, 수학적인 머리 이런 것이 복합적으로 돼 있어가지고 인도 인재들이 그리고 또 열심히 일해요, 또 나름대로. 그래서 그런 이제 글로벌 인재로 앞으로도 굉장히 많이 성장할 거라고 보고요. 지금도 이 전략 컨설팅 쪽에는 사실은 인도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저는 전략 컨설턴트들 이렇게 쭉 보면은 한 반은 인도 사람들인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사람들의 그런 경쟁력이 있더라. 그런데 물론 차이가 굉장히 많아요. 좋은 학교 나온 사람이나 또 그렇게 잘 적어된 사람하고
또 교육 못 받은 사람들하고 너무 이제 차이는 많지만은 우수한 머리들은 굉장히 그 경쟁력이 있다라고 제가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자, 그럼 시간이 된 것 같으니까 여기서 질의응답을 마치겠습니다.